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12월 달에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와 함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약품은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아픈 것을 치료해주기도 하지만 잘못된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작용 사례와 그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알려진 탈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탈리도마이드는 1953년 서독에서 만들어져 1957년부터 판매되었던 임산부의 입덧 방지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탈리도마이드는 각종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선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독일과 영국에서 주로 사용하다가 곧 50여 개 나라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1960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위험성이 드러나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기형아 출산은 전 세계 46개국에서 1만 명이 넘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8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의약품 허가 신청서를 미국 FDA에 제출했을 당시 이 의약품의 심사를 맡았던 프랜시스 캐시 박사는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사람에게 수면제로 작용하는 탈리도마이드가 동물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캐시 박사는 쉽게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신 후 42일 이전에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100%의 확률로 사지가 없는 기형아 혹은 사지가 있어도 매우 짧고 손 발가락이 모두 없거나 소실된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가 개, 고양이, 쥐, 햄스터와 닭에게는 어떠한 독성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토끼 중에서도 특별한 품종에서만 사람과 비슷한 독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잘못된 실험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긴 탈리도마이드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복용해봤을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이 사용된 소염 진통제이며 50종 이상의 약물의 성분으로 활용되는 아스피린은 장기 복용 시 위장관 출혈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흔히 복용하는 아스피린은 혈관이 문제 없는 사람의 출혈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혈관이 약해지거나 미세한 혈관 파열에도 지혈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은 처음에는 가벼운 설사나 보통 혹은 발진이나 두드러기 정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증상을 그냥 지나친 채 모르고 계속 약을 먹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심하면 부정맥, 심장 쇼크, 뇌혈관 파열 등 심혈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희귀 남치병으로 변하게 되는데 스티브 존슨 증후군, 라이즌 증후군, 쿠신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진통제로서 자주 섭취하는 아스피린도 이처럼 무서운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치료와 건강에 유용한 의약품을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인데요. 첫 번째는 시사프라이드입니다. 시사프라이드는 위장관 운동의 조절제 신약으로 출시 이후 승승장구한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시사프라이드 복용 후 심장박동장애나 심장 관련 사망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면서 심장 관련 통증, 부정맥, 심혈관계 이상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그 후 부작용 발현이 지속되자 완전히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바이옥스입니다. 바이옥스는 아스피린의 속쓰림 현상을 절반으로 줄이고 궤양으로 인한 위장 천공을 8배나 감소시키는 획기적인 대체 소염 진통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바이옥스는 199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후 아스피린 이후 가장 획기적인 진통 소염제라는 찬사가 나올 정도로 승승장구하였지만 5년 후인 2004년 제약사 머크는 바이옥스의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절염 치료를 위해 바이옥스를 섭취한 환자에게서 심장 발작,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급사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이 약으로 인해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2004년 시장에서 퇴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의약품 부작용 줄이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이트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해드리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 등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는 이유는 약물 부작용 사례와 약물 처방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서로 연결시켜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선진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까지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어려운 부분을 자발적 신고를 통해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약품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을 알고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약학정보원 사이트를 통해 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안전나라에서도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들의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약물 복용 후 미세한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꼭 앞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부작용을 보고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